안녕하세요. 정치바에서 전해드리는 정치논평 웹방송 김보엽의 더 정치 김보엽입니다. 4.13 총선 특집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주자로는 첫 번째였고 통틀어서는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섰었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9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한 분입니다. 오늘은 야권의 분열, 특히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좀 억울한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정의당의 총선 전략, 고민 등을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의원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필리버스터 하실 때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네. 그리고 은수미 의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뒤에 오르면서 좀 부담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있었죠. 네. 처음에 이게 아무도 안 해봤던 거니까 1964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던 그 전설적인 얘기만 들었지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김광진 의원이 올라가서 5시간 한 40분 정도 했죠.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정보위원으로 2년 활동하면서 이 법을 그동안에 계속 다뤄서 법안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 배경이 되는 어떤 기본권과 관련된 그런 담론들 이런 거를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잘했고요. 그리고 문병호 의원이 뒤이어서 1시간 40분 정도 하셨죠. 그분도 정보위원을 하셨어요. 그 정보위원들이 1, 2번 타자로 나가가지고 뒤에 의원들한테 시간을 많이 벌어준 셈이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SNS나 여론에서 관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아마 은수미 의원의 그 밤샘 토론을 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정치다. 네. 새벽 2시 반에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다음날 낮 12시 한 40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새벽에 하는 거 보고 잤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또 하고 있고 직장 출근해서 점심 먹으러 가니까 또 하고 있더라. 그럴 만큼 이제 놀라운 토론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서 제가 나갈 때 당연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대기하셨잖아요. 다음 발언자여서. 아니 그게 참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원래 계산이 은수미 의원이 6시간 정도 하시겠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자고 1시간 전에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머리도 좀 맑고 체력도 있는 상태에서 하면 좋겠다는데 본회의장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빨리 와서 대기하라고.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아는데 좀 천천히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게 의장석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어찌됐든 그 본회의장 안에 입장을 하셔야 된다. 다음 발언자가. 네, 다음 발언자가. 그래서 입장했다가 본회의장 나오면 그 복도에 휴게실 있잖아요. 의원들 휴게실. 거기 가서라도 좀 쉬려고 그랬는데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많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거의 한 9시간 정도를 뜬 눈으로 지새우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SNS에서 보니까 은수미 의원실에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계좌가 이제 여러 은행에 걸쳐서 있는데 한 은행의 계좌만 8개를 통장을 갈았다. 물론 이제 소액 후원금입니다. 10,000원, 심지어는 1,000원, 또 어떤 경우에는 10만 원, 대부분 10만 원 이하에 그렇게 해서 꽤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다 그러고 저도 의원실에 와서 제가 세세히 통장을 들여다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물어보니까 그 통장을 이렇게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꽤 후원금이 들어왔다. 많이 찍혀서 네네.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에 대해서 참 저 말에 난 공감한다. 내가 이렇게 돈을 10,000원, 10만 원이라도 내서 저 뜻에 동참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전순옥 의원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전태일 열사하고 남매라는 거를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정치부 기자들은 되게 이제 아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왜 그동안 뭔가 좀 잘못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 그 의회 정치.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필리버스터로 나와서 이제 연설한 내용도 그렇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도 그렇고. 또 전순옥 의원 경우처럼 박원석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렇게 잘생기고 어떤 특별한 분하고 또 혈연도 있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저런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있구나. 이걸 지금 이번 필리버스터 때문에 깨닫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사실은 좀 토론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발언 시간을 보면
본회의에서 하는 대정부 질의 발언 시간이 제일 깁니다. 15분.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대부분 의원당 발언 시간이 5분에서 7분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많아야 한 3번 정도 돌아오거든요. 공청회 청문회 제도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말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정치를 접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접할 수 있다면 이런 뭐 팟캐스트라든지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다든지 하지만 의사당 내에서 의제를 가지고 발언하는 국회의원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그런데 새로운 신선한 어떤 충격을 준 것 같다. 이 점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이게 보면 정당들이 그게 무리당자 아닙니까? 무리를 지어서 각자의 그 논리,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진영 논리겠죠. 아주 단순화된 논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과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사실은 평가됐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장시간 이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인격, 혹은 개성, 캐릭터 이런 게 드러나는 혹은 개인사. 예. 이제 뭐 우리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시국 사건으로 오랫동안 감옥도 살았고 네. 국정원 전신의 안기부에서 고문도 당했었고 앞서 이제 전순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차별성이라든지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감동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됐던 게 아닌가. 어쨌든 새로운 정치 현상이고 정치의 본령에 더 좀 다가가는 것 아닌가. 정치 발전의 한 계기가 됐다. 꼭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 성산에 선거하러 가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하고 다른 토론 자리에서 있었는데 매회 한 번씩 하자. 매년 한 번씩 특정 주제로 필리버스터를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무제한으로 하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철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본부장하고 총선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더민주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때는 이제 필리버스터 전이었는데 내일 당장 선거를 하면 야권이 굉장히 암담하지만 50일 동안 최소한 3번의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번 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국면이 하나의 반전의 기회가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반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실망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뭐 앞으로 선거가 이제는 50일이 아니고 이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차례의 출렁임이 있을 거다. 가장 첫 번째로 양당의 공천이 안 끝났습니다. 이 공천의 과정에서 공천 이른바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과 변수 또 국민들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애초에 이제 포부하고는 다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축되거나 내리막길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호남에서조차 그렇다 이런 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건가.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갑자기 기호 3번에서 4번이 돼버렸어요. 그랬죠. 그 뒤에 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침체된 모습 내지는 이게 이번 선거에 과연 원내에 뭔가 이게 성과를 낼 수 있겠나 이런 그 국민들의 그 걱정, 우려 이런 것마저 있으신데요. 이것도 또 정의당으로서는 풀어야 될 숙제고 그런 의미에서 종합해서 보면 선거는 시작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선거는 시작이 안 됐다. 정의당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9대 총선 당시에는 뭐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지역구 7석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10.3%를 득표해서 6석 도합 13석을 차지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의 총선 목표 이런 게 좀 공표가 된 게 있나요? 대외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저희가 제시했었는데 원내 교섭단체면 20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야당이 이렇게 분열된 조건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당은 최대 결집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회 심판론을 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안보 이슈 터지면서 그거를 선거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을 구할 수 있는 혹은 여당의 실정이 있는 그런 쟁점들이 어떻게 보면 묻혀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이렇게 분열된 상황으로 가서는 정의당은 물론이고 다른 당들도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가 한 50명 정도 예. 되고요. 지난 총선 때 당시의 통합진보당은 선거 초반에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 한 3배 정도 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당 득표율도 나오고 당시에는 또 전국적인 야권연대도 됐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았죠, 지금보다. 그래서 그 10.3% 득표, 네. 또 13석의 의석. 근데 지금은 야당도 이렇게 분열돼 있고 야권연대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고 선거 상황이 어려우니까 후보들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서 물론 뭐 50명이 아니라 앞으로 좀 늘어는 날 겁니다. 네. 뭐 저희는 최소 60명, 한 최대 90명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실적인 목표는 저는 그조차도 가능하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10석 내외 정도로 현실적인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감정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밉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류의 감정은 아니고요. 국민의당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로는 나오셔서 양당 체제와는 다른 그런 제3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론에 대해서 일단 공감은 좀 네, 하시나요? 그건 공감을 합니다. 기존의 양당 체제가 보여왔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3당의 포지션을 그러면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과 어떤 컨텐츠로 가져갈 거냐. 근데 양당 사이에 있는 제3당은 별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개혁. 이른바 중도 제3정당. 예, 중도 제3정당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성공한 바가 없고 양쪽으로 결국에는 흡수되는. 동주영 씨가 만들었던 통일국민당이 그런 식으로.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예, 일시적으로 사라졌죠. 반짝했지만. 예, 또 문국현 창조한국당인가요? 네. 그 당도 그랬고 네. 대체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이죠. 19대 총선 때 이제 정의당 통합진보당이죠. 전신이니까 통합진보당에서 그렇게 이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야당 민주통합당이죠. 그쪽하고 이제 선거 연대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 제3당이 필요하다 이런 네. 유권자들 네. 이런 것. 또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 왔던 그 이제 좀 더 다수 세력 진보정당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의석을 많이 얻었었던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제3당 위치를 지금 현실적으로 차지해 버리면서 정의당이 지금 최대 피해자인 것 아닌가. 당내에서 어떤 그런 위기감 같은 거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진보정당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 그 한계 또는 부진들로 인해서 얻었던 득점들을 많이 실점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또 그거를 단시간 내에 복구할 만한 이렇다 할 그런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을 못한 그런 한계를 지적한다면 그건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포지션으로 보면 제3당의 자리를 놓고서 경쟁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완전히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당은 이제 기존 정당의 일부이고 저희 정의당은 87년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하는 그 87년 체제 이후에 출범한 그 진보 정당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혹은 앞으로나 네. 다른 정당이었고 다른 정당일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진 거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야당이 분열하다 보니까 그 야권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돌아봐줄 여유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1야당의
그 내부 위기가 격화됐을 때 정말 저희 지지율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6%, 8% 예. 이 정도 선까지 자릿수까지 가기도 했죠. 예, 최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10% 이상 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1야당 내부가 뭐 문재인 대표 막 흔들고 뭐 탈당 사태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당이 막 몇만 명 이렇게 쇄도하고 이럴 때 이게 야권 지지자들은 일정하게는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복된 지지자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제안했던 이유도 야권이 연대하지 않고서 이번 선거에서 저 새누리당에 맞서서 야당 전체가 승리하기가 일단 어렵고 그리고 정의당으로 봤을 때 야권 연대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칼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지렛대 없이 유의미한 의석 확보가 어렵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전략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논의가 썩 잘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답답한데 지금 심상정 대표가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제안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걸 수용한 게 지금 한 1월 한 중순쯤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야권 분열 상태가 계속되면 뭐 두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정의당까지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안만 해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그런 야권의 연대,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로서의 역할, 좀 적극적인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 당 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뭐 의견들이 있고요. 저희는 뭐 진정성을 가지고서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심상정 대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물론이고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도 비상대권을 몇 차례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좀 닿는데요. 제1야당 내부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비상대권을 더 확고히 하는 그러니까 공천권까지 다 김종인 대표가 행사하겠다는 결정을 당무위에서 받아냈는데 어제부로 조금 이제 그 내부가 그 좀 변화가 한 차례 더 생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천을 뭐 하게 될 텐데, 3월 초부터 이제 전략 공천부터 시작해서 하게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야권 연대에 관한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제1야당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야권 연대를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경험이 있는데, 저희 당, 그 진보정당 내에는 어떤 또 교훈과 피해의식이 있냐면, 이게 대등한 야권연대가 안 돼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50대 50으로 하자.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정당을 하는 각기 다른 정당으로서 각 당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역사성과 또 가치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인정하고 존중해 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가서 이게 여론조사 숫자의 우열을 가지고서 경선을 하는 방식의 야권연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이 과연 이제 바람직하고 정치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작년 동작 보궐선거가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요. 막 삿발싸움 하다가 기동민 당시 이제 후보가 졌고 나머지 지역에서 저희가 다 졌고 선거 결과를 열어보니까 기동민 후보를 찍어서 무효표가 된 표보다 나경원 당시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표차가 적었어요. 이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야당 지지자들 전체가 좀 자신감과 그리고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뭐 열정 이런 거를 이렇게 결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야권연대 논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수도권은 현재 구도대로 간다면 공멸입니다. 그 결과가.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누가 그런 불을 당기는가. 정의당은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우리가 제1야당이 위성정당이냐. 그 야합이라고 차라리 합당을 해라. 어떤가. 근데 이런 점은 너무 무리한 주문을 이런 선거 연대 관련해서 궁금한 게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제일 중요한 파트너겠습니다만 이제 국민의당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의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접촉 뭐 좀 해보셨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뭐 공식적인 접촉은 없고요. 아마 뭐 대표단 선에서
국민의당에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간 건 있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현재까지의 포지션은 야권연대를 안 한다에 더 방점이 찍혀 있고, 최근에 뭐 정책연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뭐가 하나로 정리돼서 안 나오는 정책연대 이런 말씀을 또 안철수 대표도 하셔서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건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호남에서는 경쟁이 기본 구도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서로 경쟁해도 새누리당이 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죠. 새누리당이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제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수도권은 현재 구도대로 간다면 공멸입니다. 그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물론 이제 제3당의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정당이 선거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야권연대 하겠다 라면 이게 지지층이 결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만, 선거가 가까워져 갈수록 이 공멸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안 한다, 이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후보 단일화의 문제로 들어가면 의원님도 수원에서 지금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신 거 아닌가요? 어제 이제 선거구 획정 결과가 있어서 네. 뭐 잠시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1년 가까이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네. 그런 수원정에서 출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민주, 국민의당 쪽에서도 뛰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더민주는 지금 지역구 현역 의원, 재작년에 보궐선거 되셨던 박광원 네. 의원이 계시고, 국민의당 후보도 예비 후보가 나와 계십니다. 전에 시의원 하셨던 분이 나와 계시고, 지금은 어쨌든 각자 뛸 수 있는 만큼 뛰고, 야권연대 논의가 네. 이게 당과 당 사이에서 무르익는 시점에서 후보들도 거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장 그 합리적이고 또 시너지가 큰 그런 방식을 찾아서 야권연대를 해야 된다. 이번에 선거구 변화가 일부 있어서 뭐 좀 새누리당한테 유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뭐 관점은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야권이 유리하고 1대1 구도면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한 70, 80% 이상인 지역입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뭐 3자 내지는 4자 이렇게 가면은 어렵죠. 어렵고, 새누리당이 아무리 야권이 강세인 지역이어도 35%는 기본 득표력입니다. 수도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 점은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야권연대의 조건이 특히 이제 큰 틀에서 당과 당 사이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야권연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향식으로 중앙당에서 당대표끼리의 어떤 결정, 그리고 그게 지역구 선거구로 내려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어떤 열기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중앙의 당대표들을 압박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구에 보면, 대구에서 지금 범야권 전략협의체 그 지역 단위로 구성이 돼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 이게 발표가 얼마 전에 됐었죠. 그런 식으로 먼저 좀 밑에서부터 좀 열기가 올라와서 이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 이런 게 이루어진 방법은 없는지. 아니,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달라서 지도부들이 그걸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 사실은 여론이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거꾸로 압박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도 이미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절대 강자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나서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설사 나서도 이게 뭐 새누리당 후보들이 60, 70%씩 득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존을 위해서 야권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조건이 있는 거죠. 저는 상향식 야권연대는 잘 안 될 걸로 봅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후보 주변에 끝까지 완주를 해야 자기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고요. 또 후보들 입장에서도 실제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지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결정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정치 현실은 굉장히 좀 차가운 거고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야권연대가 비교적 성과적으로 됐다고 보는 2012년 총선이나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물론 이제 그 전제는 야권 지지자들의 강한 열망이죠. 이렇게 지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야권 지지자들로부터의 강한 열망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커지고 또 그게 이제 지도부들을 압박하는 그런 기제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야권의 지형이나 중앙당의 사정을 봤을 때 과연 할 의지가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는 결국 밑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야 그 압박을 받는 중앙당이 야권연대의 테이블에 나올 텐데 과연 누가 그런 불을 당기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야권연대를 위해서 정의당은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먼저 선도적으로 나오고 자기 희생을 보였을 때 그때 야권 전체의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다시 보게 되고 결국은 야권연대도 이루어지고 정의당도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활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기존의 야권연대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시절에 그런 이제 결단이나 헌신들이 없었던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때도 몇 개 지역에서 그 공천 없는 그런 야권 단일 후보를 진보정당 후보에게 줬을 때 그 몇 배에 달하는 후보들이 선거를 접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 내로는 어떤 또 그 평가와 경험이 되냐면 계속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 이게 무슨 우리가 제1야당의 위성정당이냐 이래가지고 언제 그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겠냐. 야권연대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냐, 이 정당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통합을 해라. 뭐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독립된 어떤 그 말하자면 정체성 혹은 뭐 존재 그리고 그 정당이 갖고 있는 비전 가치 이런 걸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의석이 중요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매번의 선거 때마다 똑같은 방식의 그런 공학적 연대를 되풀이하는 게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야권 연대에 대한 그런 정의당 내의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너무 상황이 그 어렵고 자칫하면 뭐 200석 이상 거대 이런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해서 우리가 유신독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시절로 권위주의 시절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필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은 야권의 정당들이 이 사태를 좀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은 뭐 그런 그 전제 조건이 마련된다면은 얼마든지 헌신하고 또 과거에 했던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좀 앞장서서 마련해 주십사는 주문이죠. 예. 특히 지금 200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위협적이고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때인데 현재 틀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근데 이런 점은 너무 무리한 주문을 이런 점은 좀 한번 저희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지분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문이 원래 사실은 제1야당에게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이제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1야당을 위해서 모든 걸 나머지 정당들이 다 던져라. 이건 저는 부당한 주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고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야권연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의식도 진보정당들 내부에는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그 야권연대를 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선거 때마다 야권연대를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기득권층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틀림없이 또 그 야합이라고 몰아칠 겁니다. 차라리 합당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건 늘상 하는 얘기고요. 그쪽 프레임에 이제 말려들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진보정당이 거기 받침돌이 돼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현실을 좀 차갑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04년하고 이제 2012년 정선 때 그래도 진보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냈던 게 아직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좀 더 의석을 많이 불려놓고 좀 더 세를 키운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단독 집권이라든가 뭐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순리가 아닌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진보정당 안에는 또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이번 총선을 야권 연대를 하겠다는 점을 표방을 했고 또 먼저 그 전략협의체를 제안을 했고 이건 단순히 나눠먹기를 하기 위한 전략협의체를 제안한 게 아니고 그 전제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어떤 가치와 또 어떤 정책과 어떤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건가 여기에 우선 그 범야권의 정당들이 합의하고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한 연대 방안들을 논의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전제조차도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하지요. 네. 거기에서도 11분인가요? 몇 분? 경쟁명부에 11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경쟁명부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경쟁명부로 보고 있고요. 비경쟁명부는 이제 당에서 전략 공천하는 소수자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배려해야 될 또 직능에 따라서 배려해야 될 이런 분들이 또 비경쟁명부에 몇 분 계시고요.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표한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순위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경쟁 부분에 들어있는 분 중에 나중에 결정이 후순위로 났는데 대표가 전략 공천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거 대표의 명부가 전략 나오는 공천은 10번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략 공천이 지금 없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네. 네. 지난 그러니까, 총선에 있었죠. 네. 네. 예를 들면 우리 박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전략 공천으로 비례로 들어온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뭐 정의당 경쟁명부 그 비례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도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지신 분도 있고 안 알려지신 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예비 같은 국방장관님이요. 경우에 안보 분야에서는 뭐 굉장한 전문가고 그거는 그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이 뭐 그냥 이름 없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 통일부 장관 지내신 원로 몇 분 네, DJ 노무현 정부에서 예. 통일부 네. 장관 지낸 분들이 집단적으로 네, 몇 분이 지지선언을 지지선을 했는데 하셨죠.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김종대 같은 분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그리고 그 국방안보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했다는 것 이런 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진성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정의당이 개파, 개보 이런 게 예전에 통합진보당 시절에 비하면 많이 약화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참여계, 인천연합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개파에 의한 투표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탈락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의당이 정말 다른 정당임을 자부하고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려면 그런 점에서도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비례 의석이 걸린 특히 상위 순번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근데 저희 당원 구조를 보면은 그런데 속하지 않은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당권을 가진 당원들이 한 2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 과거에 이런 당 출신이다. 과거에는 뭐 이런 그 계파 출신이다. 이런 분들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의 집단 지성이 작용을 하고 또 설사 어떤 당 출신이거나 어떤 계파 출신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예전처럼 그렇게 그쪽을 찍는 이런 분위기는 형성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번이 정해지는 거죠? 네. 진보정당이 지금 이제 정의당이 유일한 진보정당인데요. 별로 이제 국민들한테 매력적인 정당으로 아직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역량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둘 다 있습니다. 그 환경 탓만 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우리가 많이 이제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얼굴들도
뭐 우리 심상정, 노회찬 두 분 그 전현직 대표님들이 워낙 그 국민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또 신뢰를 받는 분들이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의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진보정당이 가치를 인정받았던 건 지금 당장 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뭐 약간은 갸우뚱한 그런 평가를 받았어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을 의제와 정책으로 던졌던 예전에 뭐 무상급식,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겠어? 이런 평가의 대상이었지만 그 모두는 아니지만 그 상당 부분이 이게 정책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뭐 새누리당에서도 그걸 하겠다 그러고 이게 한국 사회의 정치 의제를 내지는 비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멈추고 사실은 뭐 다른 야당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정책 얘기를 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리는 바람에 더 그냥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원어브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 진보 정당이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정치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억울합니다. 원래 이게 기득권, 아니, 원래 저희한테 있는 건데, 상표권이. 그래서 지금 의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 사람하고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이제 권영길 전 의원께서 살림살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이 그 서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 진보정당의 문제도 어떤 너무 좀 의제, 뭐 프레임 이런 형이상학적인 데서 찾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매력적인 그 정치인들을 숫자보다도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금 좀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그러게요. 조성주라는 36살 된 젊은이가 굉장히 그 정의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내에서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정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들고 나왔죠. 노동 밖에 노동, 민주주의 밖에 뭐 시민들. 그거를 지키는 게 이제 진보정당의 소명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현실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사실은 뭐 37살 된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젊은 그 정치 신지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실 무리익은 생각을 그때 전달을 했고 그게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게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런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 간다면 이번에 좀 기회를 주시나요? 정의당에서?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고 저는 뭐 상당한 성과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진보 정치가 진보적인 의제들을 정치권으로 가져오고 좀 억울하지만 저작권이 흐릿해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새롭게 더 나갈 수 있는 정책의 의제나 이번 총선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하겠다. 대표 공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저는 뭐 불평등 해소 문제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한국 사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또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과제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은 이제 정의로운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경제는 일단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배분되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된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저희가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2020년까지. 그걸 위해서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최저임금 지금 6,030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15달러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하고 있고 10,000원까지 올리는 게 우리 경제 규모에서 불가능한 그런 목표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가져가는 CEO들의 그런 최고임금 요즘에 이제 그 CEO들 연봉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 최저임금 상한제를 두고 가지고 제한하겠다. 최고임금 상한제.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고용 그 의무제를 지금 공공기관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이겠죠. 중소기업까지는 어렵더라도 의무 적용하는 그런 법안도 이미 발의해놨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재정 조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국가재정 굉장히 어렵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평한 증세 정말 그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고 그리고 못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저희가 이미 많이 발의를 했고 또 복지를 위해서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세금, 목적세로서의 사회복지세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이것도 이번 총선 공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부유세라는 이름은 없나요? 부유세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지는 않았고요. 되게 뭐, 이제 증세라든가 공평한 증세 그리고 최고임금 상한제 이런 데 녹아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모시고 정의당의 총선 전략과 고민 그리고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전국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더 정치 11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